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실전 테마 민법 강의. 오늘은 두 번째 테마 물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테마에서는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 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물건은 물건의 객체가 됩니다. 재산권은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그중 물건의 직접적인 객체가 물건입니다. 그럼 채권의 객체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번 테마에서 물건은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뒤에 나오는 권리, 특히 물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별도의 테마로 삼았습니다. 일단 물건의 정의는 민법에서 유체물, 자연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체물은 전부 물건이 되는데 자연력은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물건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의 객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물건의 범위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독립된 물건인지 물건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물건이었다가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인지 이렇게 물건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분에도 경제적 필요성이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저당법. 공장 건물과 공장 기계 이런 걸 하나의 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정리하면 물건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지만 물건 일부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기도 하고 여러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건 다 물권법에서 할 테니까 지금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의 종류입니다. 물건은 두 종류가 있죠. 동산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주로 가치가 크면서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의 이전으로 거래를 합니다. 공시 방법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다만 동산 중에서도 가치가 크고 이동성이 적은 경우, 선박,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산이지만 법적 처리는 부동산처럼 하게 됩니다. 장부에 따라 거래하는 이런 동산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산은 동산인데 처리만 부동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 법은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물건 중에 부동산을 뺀 나머지가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따로 정의한 건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물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동산과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럼 동산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물건 중에 부동산 뺀 게 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념만 알면 물건 전체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정착물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토지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나뭇잎이 붙어 있다면 그 나무와 나뭇잎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연속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나무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그림이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긴 토지, 위에 정착물이죠. 이 정착물을 어떻게 보냐면 토지의 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토지의 연속. 이 연결되는 이거 다 이 토지의 연장으로 이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한 개,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한 개. 토지 및 정착물이라는 의미가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위에 정착물은 땅에 부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합이라는 것은 땅의 일부가 됐다는 겁니다. 즉 부합이 되면 별개 물건이 아니라 땅의 연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착물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도 있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다 부합합니다. 다만 예외가 좀 많아서 정착물이지만 부합되지 않는 것, 즉 정착물이지만 별개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예외고 원칙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정착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착했지만 여전히 별개로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농작물, 건물, 명인방복 갖춘 열매 등. 자, 그럼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고 동산이 뭐냐 하면 물건에서 부동산 뺀 거고 결국 우리는 부동산만 이해하면 모든 물건을 아는데 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정착물은 땅에 부합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가 됐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가 똑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토지의 연속이 아니죠. 토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떨어진 부분은 별개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 동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별개의 물건인지 다른 물건의 일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토지 개수. 토지를 한 개, 두 개 세는 거는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연속돼 있거든요. 대륙별로 연속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섬처럼 고립돼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섬도 바다 밑을 보면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토지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것은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개수를 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권리의 객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가공을 합니다. 자,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 이렇습니다. 광활한 토지에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남북으로 긋고 동서로 긋고 이렇게 하면 바둑판 모양의 격자가 생기죠. 자,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 격자가 생기죠. 요 사이에 이런 거 여기도 생기고 여기 막 생기잖아요. 이 생기는 이 격자 하나 이거를 토지 한 개 이렇게 세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만든 하나의 토지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왜 필지라고 하냐면 이 필자가 붓필자죠. 붓. 이 선을 붓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붓으로. 붓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땅이다 해서 필지라고 합니다. 이 필지에 따라 토지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숫자로 붙입니다. 고유번호. 지번이라고 합니다. 땅의 번호.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번지가 나왔다는 것은 필지라는 의미입니다. 각 필지는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되며 지번으로 구별합니다. 번지수 하나가 하나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 개수 이렇게 셉니다. 자,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할 물건이 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했죠? 부합이라고 했습니다. 부합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즉 별개의 물건으로 남는 게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과일도 분리되기 전에는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가 연속된 겁니다. 독립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습니다. 토지를 거래하면 그 가치가 아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만 분리되는 순간 동산이 돼버리죠. 토지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물건이 되니까 개수가 나뉩니다. 한 개의 토지에서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될 때 권리자가 누군지 따집니다. 별개의 물건이니까 별개의 물건이 성립하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과 하나의 동산으로 나뉘죠. 분리된 것은 누구의 권리 대상이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통상 부합물에서 나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예요. 그런데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정착물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가 더 많고 예외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원칙은 알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을 설명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하면 정착물인 건물도 같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건물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별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 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건물을 짓겠다고 토지에 콘크리트를 치고 쌓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토지의 연속이에요. 그걸 별개의 물건이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건물의 형체를 가지면 그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그 기준이 이겁니다. 기둥, 지붕, 주벽 정도만 있으면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완전히 다 완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둥, 지붕, 주벽 정도 있으면 갑자기 토지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별개의 물건이 됩니다. 별개의 물건이 되는데 토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산은 아닙니다.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개의 물건이 되는 순간 이게 누구 건가 또 정해야 되잖아요. 별개의 물건이니까. 주인 없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가려야 되죠.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건 원래 없던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의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원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없던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에 원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 발생,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라고 했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 줄 때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둥, 지붕, 주벽 되는 순간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생깁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완공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고 등기가 없더라도 별개의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 수급인이, 수급이라는 건 이제 공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뭐냐면 건축주가 시공업자에게 돈 주고 시켜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자기 돈으로 재료 사고 건축한 다음에 건축주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공사업자,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그 건물이 기둥, 지붕, 주벽 정도 되면 건축주가 취득하는데 그 건축이 공사업자가 비용을 내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했다면 그 건축업자 소유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유치권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유치권은 남의 건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여기 1동의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토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1동, 102동. 아파트가 공중부양하면 안 되죠. 103동. 이렇게 할 때, 자, 우리가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있으면 독립된 물건이 된다. 이럴 때, 이 101동 보세요. 101동도 기둥, 지붕, 주벽이 되는 순간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동은 옆에 동대로 별도로 또 물건이 되고, 각각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가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토지, 물건이 총 몇 개냐면 토지 하나, 그 다음에 건물 3개, 총 4개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 몇 개라는 건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까지는 건물은 요 기준이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까지 이해가 되셨을 건데 이 밑에 얘기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건물의 일부분, 101동, 이 1동의 일부분, 별도의 또 물건이 된다.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죠. 토지와 정착물에서 토지, 원래는 이 토지의 연속이니까 별개의 물건이 아닌데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 돼야 되는데 건물은 우리 법에서 기둥, 지붕, 주벽만 되면 별개의 물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토지에서 분리가 됐어. 됐는데 다시 이 분리된 건물 안에 또 일부가 또 다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동 건물 안에 또 있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다시 이 안에가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별개의 권리 객체가 되는 겁니다. 원래 물건의 개념에서 벗어났지만 법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 소유권, 구분된 범위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 구분 소유권이 됩니다. 농작물, 좀 특이한데 1년생 농작물을 말합니다. 호박, 오이, 당근, 고추. 굉장히 독특해요. 남의 땅에 있어요. 남의 땅에. 남의 땅에 여기다가 이제 배추를 심었다. 토마토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이게 1년생 수확물일 때는 이게 남의 땅에 이걸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합이 돼야 돼요. 좀 남의 권리 없이 남의 땅에 심으면 얘는 토지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토지 연장이 이렇게. 토지 연장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께 되는 거예요. 이게 부합입니다. 이 부합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 돼요. 사용권을. 임대차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어요. 그러면 이 땅에 부합이 되니까 토지에 연속이 되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남의 물건에 딱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확적으로.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 1년생 농작물은 부합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토지하고 달리.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이 농작물 소유자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요. 내 땅인데 누가 와서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못 건드립니다. 건들면 손괴죄가 되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요. 이게 수십 년 전에 나온 판례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아무데나 심어서 이렇게 먹고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거를 부합했다고 하면 어렵게 심어놓은 게 하루아침에 남의 게 돼버리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예외적으로 그냥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도 반영하고 해서 얘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하고는 맞지 않죠. 지금에 와서는 만약 누가 이거 소송을 하면은 판례가 바뀔 겁니다. 근데 소송이 안 걸려요. 이거 상추 때문에 뭐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옛날 판례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너무 독특하니까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좀 알아두세요. 1년 주기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즉 별개 소유권이 인정된다. 토지에 연속이 되지 않고 차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따로, 이 농작물 소유자 따로 이렇습니다. 자, 나무도 마찬가지로 남의 토지에 심으면 부합해버리기 때문에 토지에 연속이 됩니다. 심은 사람에게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갖고 심으면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땅이 있는데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땅에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사용권, 임대차, 지상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용권을 갖고 심으면 그때는 이 부합이 차단되는 겁니다. 토지 따로, 나무 따로. 이 나무는 심은 사람 거. 그러면 물건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지만 두 개입니다. 차단됐기 때문에. 다만 이때는 남이 볼 때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인방법이라는 겁니다. 명인방법은 이름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다 새끼줄을 치든지 여기다 푯말을 세우든지 그냥 알기 좋게 해놓는 모든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해요. 매우 토속적인 공시 방법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열매. 이 그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과일나무면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달리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무 권한이 없으면 이 토지의 연속이잖아요. 이 가지, 나무까지. 부동산입니다. 하나의. 미분리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잘라지면 동산이니까 별개 물건이니까 당연히 그 소유권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별개의 물건으로 간주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이 과일 부분이 붙어 있을 때라도 이거는 누구 겁니다라고 명인 방법을 해 놓는 방법으로 부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자라기 전에 여기서 나는 과일은 다 제 겁니다라고 사가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붙어 있을 때고 앞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분리되면 분리를 할 당시 권리자에 기속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건의 개수를 받고 여기서는 이 물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 있는데 주물, 종물. 일단 이게 이제 물건이라는 거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별개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인된 물건과 종된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물건 몇 개입니까? 물으면 이거 두 개예요. 두 개죠. 종된 물건도 별개의 물건입니다. 지금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관계. 이게 하나의 물건이면 관계라는 게 없잖아요. 어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물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종물이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동일 소유자가 물건의 일반적인 용법을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키는 경우, 이를 종물이라고 합니다. 노 젓는 배에서 배와 노의 관계. 이 배가 주물이 되는 거고요. 노도 별개의 동산이잖아요. 독립성이 있잖아요. 이걸 종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종물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어도 종물도 처분된다.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원래는 배 거래 따로, 노 거래 따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를 사고 노가 빠졌네, 노를 또 사고 이래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배를 샀으면 노가 별개의 물건이지만 이것도 산 거다 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게 주물 종물 이론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작은 배와 노 관계지만 이쪽이 100억짜리 어떤 물건이고 이게 1억짜리 물건이라고 합시다. 1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계약은 100억짜리에 대해서만 했는데 1억짜리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서로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물 종물 관계면 별도로 1억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자, 물건에 대해서 주물 종물 이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 100조에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처분된다.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도 처분이에요. 그래서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에도 당연히 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무슨 말이냐면 주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경매를 넣어도 종물도 경매에 같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 물건이 아니라 권리 간에도 적용을 합니다. 주권리, 종권리 이런 식으로 기본 체계에서 사람, 물건, 권리, 다음 시간에 권리를 할 건데 이 중에 우리 물건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물, 종물은 물건에 대한 겁니다. 주, 물건, 종, 물건. 근데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권리 사이에 주 권리, 종 권리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소유권이 하나의 권리고 지상권도 권리인데 이 지상권이 뭔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땅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땅은 A 소유고 건물은 B 소유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시골 집들은 이런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남의 땅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 이 B는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B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B가 이 건물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 경매로 간 거예요. 경매로 가서 낙찰이 돼서 C 소유가 된 겁니다. B 소유에서 C로 바뀐 거예요. 자, C는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A가 이래요. C한테 이 땅에 왜 네가 건물을 갖고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C는 황당하죠. 아니 건물 소유자니까 있지. 그러니까 아니 건물은 네 거 맞는데 땅은 내 거잖아. 왜 남의 땅에 갖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여기 지상권이 있으니까 당신 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때 A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이 경매에서 소유권을 받았지 지상권은 받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이 소유권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우리 법원이 주물, 종물 이론을 끄집어 옵니다. 끄집어 와서 판결을 합니다. C는 소유권만 받았지만 이 지상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적용되는 주물종물 이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종권리니까 소유권의 처분에 따라서 같이 온 거다. 따라서 C는 소유권도 갖고 지상권도 가진 거다. 그래서 A 너는 C 보고 건물 철거하라고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경락인은 C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민법 100조 2항. 이게 이제 주물종물 이론입니다. 유추 적용에 의해서. 오늘 테마 2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건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 지금 소유권, 지상권 뭐 이런 걸 아직 이해를 이제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주물종물 이론이 뭐라는 거, 이게 권리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물과 과실. 원물은 원래 물건, 과실은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생기게 하는 것을 원물. 자, 원물은 이해하셨을 거고, 열매, 즉 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열매는 두 가지예요. 천연은 뭐 자연적인 거겠죠.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과실나무의 용법에 따라 나오는 열매. 젖소라는 물건에서 나오는 우유. 이거는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니까 천연과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리할 당시 수취권자, 이 원물 소유자가 대부분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수취되기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께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될 때 누구 소유인가 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천연과실은. 자, 법정과실. 자, 이거는 물건의 사용대가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료. 뭐 주택이 이렇게 있다 치면 주택은 물건이죠. 이걸 사용한 대가가 임대료죠. 임대료는 돈으로 받겠죠. 물론 돈만 받는 건 아닙니다. 뭐 쌀로 받아도 되고 하지만 이 받는 게 물건이잖아요. 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 이게 법정과실입니다. 돈이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이자 돈. 역시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의 대표는 이자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될 게 노동의 대가, 급여. 급여가 법정과실이냐? 아니죠.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권리 사용의 대가, 권리. 물건이 아니죠. 권리 사용료 같은 경우 이거는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만이 법정과실입니다. 이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한 달 임대료가 30만 원이면 10일 사용 대가는 10만 원. 이렇게 비례해서 얻게 됩니다. 자, 부합에서는 부동산 부합만 아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아무 권한 없이 심으면 이 나무는 토지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은 이 토지 사용권을 갖고 심었을 때는 부합이 차단된다 했죠. 그래서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따로, 이것 따로. 특이한 게 있었죠.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부합되지 않는 거. 예. 배추, 상추, 고추, 뭐 이런 1년생 작물. 이거는 무단으로 심어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산 간 부합. 이건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근데 어느 동산이 주종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가격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부합은 물리적 결합이고 혼화는 섞여 있는 것. 찹쌀과 좁쌀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이걸 혼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합하고 같습니다. 어떤 게 주된 물건인지 또는 구별할 수 없으면 가격 비율로 공유합니다. 가공. 남의 동산을 가공할 때에는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권이 됩니다. 근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많이 다익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합니다. 가볍게 넘어가세요. 시험범위 아닙니다. 무주물 기속. 재밌어요. 주인 없는 동산, 바다의 물고기, 산에 있는 짐승, 주인 없는 동산이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낚시해서 잡는 거, 소유권 취득합니다. 야생의 동산은 무주물로 하고, 잡아서 키우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물고기 잡는 순간 잡는 사람 건데 놔주면 다시 주인 없는 게 돼서 남이 잡으면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주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겁니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해서, 매장물은 매장물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자, 여기 물건의 지배 형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고 다음 시간에 할 테마 3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또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의 지배 형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직접 지배자한테 요청한 형태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지배 형태는 소유죠. 간접 이용이 임대차입니다. 이때 소유권은 물건이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 됩니다. 채권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행위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지 간접적인 배를 통해 이용할, 여기 오타입니다. 이용할지는 물건과 채권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물권법에서 배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채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행위청구권이라는 거.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건 아닌데 직접 지배자에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부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의 객체는 물건 그 자체입니다. 직접 지배하는 게 물건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객체는 급부라고 표현하는데 행위 청구권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그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채권의 목적이에요. 채권의 대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이니까 이제 행위 청구권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금전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인 것 같은데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은 아니죠. 물건이 아니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전 채권이라는 채권의 객체는 뭔가? 금전은 아닙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 이게 채권의 객체입니다. 즉 금전 채권자는 금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나한테 주는 행위, 이걸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행위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을. 그 다음에 금전 소유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서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소유권자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그 상대방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자, 금전채권. 그럼 금전채권 하면 돈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돈 가진 사람한테 그 돈을 나한테 주시오라는 그 주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결국 직접 지배인지 간접 청구인지만 다를 뿐 권리 객체의 중요 쟁점은 물건에 대한 이해로 모입니다. 물론 모든 게 물건으로 가는 건 아니고 행위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 채권 이러면 학원에 가서 추강료를 지급하면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니까 행위 청구권이죠. 어떤 행위 청구권입니까? 나한테 강의라는 행위를 해주세요라는 행위 청구권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건 중 토지를 제외한 것이 동산이다. 어디가 틀렸죠? 물건이 있으면 두 개로 나뉘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즉 물건 중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 동산이죠. 이게 토지라 해서 틀렸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더하기 정착물이죠. 네, 토지와 토지의 연장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2번 노동의 대가나 권리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이 아니죠. 물건의 사용 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나 권리의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이 아닙니다. 23번 어떤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고구마 1년생 작물이죠. 고구마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죠. 독특한 판례라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그에 따른 대지 사용권도 처분됩니다. 이게 주물 종물 일원이 주권리 종권리에 유추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처분 소유권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지번. 필지와 지번은 1대1로 대응합니다.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번을 붙이는 거거든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별개의 물건이 아니면 이걸 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하나의 물건인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별개의 물건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28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한 지성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예, 주물 종물 이론이 주권리 종권리에도 미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정리니까 정리되신 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권리 객체로서 물건, 특히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을 배웁니다.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유체물과 자연력이 물건이고 자연력은 관리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물건 중에 부동산을 제외한 게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되는데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부동산은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토지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을 붙여서 구별합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돼 버리기 때문에 별개의 물건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예외가 있는데 특히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이 되면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된 건물의 일부분도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걸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은 우리 독특한 판례 때문에 남의 토지에 함부로 심은 것도 부합이 되지 않고 심은 사람의 권리로 남습니다. 수목도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으면 부합되는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면 부합을 차단하고 심은 사람의 권리가 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로 분리되기 전에는 토지에 연속이 되지만 별도의 권한에 의해서 산출한 과실은 별개의 물건이 됩니다. 자, 주물종물 이론. 별개의 물건이지만 주된 물건의 처분에 따른 것을 종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권리 사이에 이 이론을 유추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 원물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뉩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말합니다. 분리할 당시 수취권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특히 대표적인 게 이자 같은 경우입니다. 노동 대가, 권리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이 아닙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건 원칙적으로 별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권한으로 부속할 때는 부합이 차단됩니다. 동산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물건 지배 형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물건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 행위, 그것을 급부라고 합니다. 부 청구권이 채권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